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78페이지에 보시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주관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관설이라는 것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객관적 기준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태도, 예컨대 범행을 자신의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 또는 자기의 이익이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의사로 행위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사 또는 이익 목적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정범의 의사로 행위한 사람은 정범이고 공범의 의사로 행위한 사람은 공범이다 라는 설명이 주관설 중에서 의사설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이 정범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범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이 설명은 되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정범의 의사로 행위한 사람이 정범이고 공범의 의사로 행위한 사람이 공범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정범이냐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범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요거를 실현하겠다는 생각으로 행위해야 정범 의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정범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규정 혹은 실체를 전제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범 의사, 공범 의사라는 건 되게 동어반복에 불과한 설명이 되고, 그래서 뭔가 그럴듯한 기준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판결에서 많이 쓰이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되게 설득력 있는 결론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범 의사야. 근데 너는 정범의 의사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공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정범 의사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설득력 있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설득력 있는 개별 사례 해결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설을 실무가 많이 택하는데, 기본적으로 주관설은 되게 이상한 견해지만 그 실무가 주관설을 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소위 목욕탕 욕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고 1940년대, 30년대 말인가 40년대 초반인가에 뭐 있었던 사건인데, 독일도 시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골에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딸이 뭐 누구랑 눈이 맞아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죽어라고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째도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딸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아빠한테 또 걸리면 비는 죽겠다. 왜냐하면 첫째도 그렇게 맞았는데 둘째가 또 그랬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얼마나 난리를 치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둘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낙태는 하려고 시도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출산할 때까지 아버지가 모르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뭐 배를 꽁꽁 싸맸는지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성공했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지만 얘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목욕탕 욕조에 그래도 B는 자기 엄마니까 자기가 죽일 수는 없었고 언니인 A가, 그러니까 자기 조카인 거죠. 조카를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사건이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살인죄에 대해서 250조 1항에 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넓은 그 법정형의 폭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보통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유럽의 대륙법계들도 대부분 그런데 그냥 살인하고 조금 더 가중된 살인을 구별합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모살은 맨슬러터라서 왠지 이게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모살이 더 강한 건데 그러면 이게 왜 미국 같으면 1급 살인하고 2급 살인을 구별하죠? 자, 뭘로 구별하냐면 그냥 보통 살인이 있고 보통의 살인보다 가령 뭐 비열한 의사라든지 동기가 사악한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중 처벌하는 겁니다. 보통은 뭐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경우 아니면 비열한 동기가 있었던 경우 같은 것들을 가중 처벌하는 조문이 모살인데 그 당시에 독일 형법에도 모살하고 고살이 구별되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모살이 되면은 법정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당시에 독일은 아직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 그 뭐 이 A랑 B가 모살로 고살로 갈 수는 없었고 모살로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조문의 해석상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만약에 A가 이 경우에 정범이었다고 한다면 모살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법정형은 사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감경 사유가 없으면 사형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 제국법원, 그러니까 지금 연방대법원이죠. 이 재판관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태를 그렇게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지금 봐봐라. 비록 A가 자기 손으로 그 애를 물속에 빠뜨려 죽이긴 했지만 A에게는 정범 의사가 없었다. 정범 의사가 없었단 말은 그러니까 방조범이다. 근데 방조범은 그때 독일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감경을 해주는데 얼만큼 해주냐면 2분의 1을 뚝 깎아주는 거잖아요. 깎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A는 사형을 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주관설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저 상황은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냐면 그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재판연구관에 위치해 있던 한 사람이 1950년대 초반에 어느 잡지에다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의 정황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기가 본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학자들이 저 의사서를 되게 이상하다고 막 비웃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합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비록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보면 소수 의견은 공개하도록 돼 있고 자신의 뭐 주장도 공개할 수 있지만 그 의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대법원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걸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결론이 이렇게 났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걸까에 대해서는 판결문만 읽어봐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매우 긴 판결문을 읽어봐도 진짜로 중요한 뒷얘기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 법원조직법이 과연 그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자, 주관서를 택해야 될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 매우 유명한 사건은 이겁니다. 스타진스키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스타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이 사람은 뭐냐면 KGB의 간첩 스파이인 거죠.
그 당시에는 왜 동서독이 분단이 돼 있었으니까 KGB 스파이가 와가지고 서독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제 처벌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이때 진짜 나쁜 놈이 누구일까? KGB에 있는 위원회 놈들 아니냐. 왜냐면 이 스파이한테 명령을 한 거니까요. 그렇다고 스파이가 가령 뭐 책임 능력이 없다거나 상관에 위법한 능력에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거나 그렇게 말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쁜 놈이 누굴까를 생각해보면 이놈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독일 대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자, 정범 의사가 없구나, 방주범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왜 칼기 폭파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칼기를 폭파시킨 김현희가 폭파시켰으니까 나쁜 사람인 건 맞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그 당시엔 누구였죠? 김일성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또 언제 발생하냐면 그 후에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동서독 얘기를 했었지만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는 베를린 장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베를린은 원래 동독 영토 안에 있었지만 베를린 내부만 동서로 분할해서 일부가 서독에 속하는 거였죠. 그리고 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는 1960년대 초반에 베를린 장벽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자유롭게 왕래를 하다가 이게 생긴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고, 가령 이 담을 넘어서 서독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베를린 장벽을 지키고 있는 동독 경비병들이 쏴 죽였습니다. 이 상황을 다룬 매우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노래는 사람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데이빗 보위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미 죽었죠. 보위의 유명한 히어로라는 노래가 요 이야기를 다룬 노래입니다. 들으시면 알아요. 다. 자, 근데 이 상황을 나중에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지금 베를린 장벽에서 총을 쏜 경비병들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살과 고살의 구별은 일단 잠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근데 얘네들이 경비병들이 이렇게 총을 쏜 이유는 자기가 쏘고 싶어서 쐈다기보다는 명령에 따른 것이고, 명령을 한 주체는 사실은 요 뒤에 어디엔가 있는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위원회,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처벌될 것 같은데, 왜냐면 상관에 위법한 명령이라도 무조건 복종하면 안 돼라는 걸 우리가 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서 배웠지만 걔네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는 명령에 따르면 안 되는 거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얘도 처벌하고 얘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으면 오늘 배울 얘기인데 공동정범으로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해결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공동정범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지만 그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위원회 높은 분들하고 경비병이 그런 공동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 뿐이지 어떻게 무슨 공동의 의사가 있다고 하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가령 34조에 보시면 간접정범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해야 간접정범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관계에서 간호사는 처벌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간접정범 조문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을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앞에 이 사람이 정범으로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용한 다른 사람도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나중에 간접정범 시간에 잠깐 설명할 이론인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 안 맞죠. 네. 주관설 얘기하다가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주관설이 바보 같지만 그럴듯하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공동정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83페이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동정범에 관한 매우 유명한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자, 볼게요. 룸사롱 서진회관에서 진석이파와 원섭이파의 해결이들이 각각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은 두목급인데 서진회관 20호실에서 1457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다른 파 얘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고인사, 그 다음에 피고 노아칠이 밖으로 나가서 갑도 나가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별일 아니에요 라는 형님 말을 듣고 잠깐 있다가 잠시 후에 콜라병 2개를 손에 들고 20호실의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7, 8은 몇 개를 들고 17호실, 17호실은 그러니까 원섭이파 애들이 몇 명 있는 방이었겠죠? 문을 부수고 있었어요. 갑은 서진회관의 지배인들이 와가지고 좀 싸움 좀 말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파 소속원들한테 전부 죽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이 소리를 지른 이 시점에 피고인 4와 6은 서진내관의 화장실에서 원섭이파 소속원 A와 B를 칼로 찌르고 있었고요. 죽었고요. 7하고 8은 17호실 안에 들어가서 C와 D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난타하였으며 이 가해 행위 동안 갑은 17호실 문 밖 복도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고요. 또 하나의 피고인은 자기 차 안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가지러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ABC는 몽땅 다 죽었습니다. 자, 이 사안 어떡할 건가? 공동정범의 핵심은 그러니까 자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니까 AB를 죽인 애들은 AB를 죽인 거에 대해서 설마 이게 살인의 인식이 없었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겁니다. CD를 죽인 애들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겠죠? 문제는 갑인데 갑은 이 사건은 갑도 상고하고 그 검사도 상고했는데 갑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는 한 게 없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소리 지른 거 말고 뭐 한 게 있나요? 내 손에 피를 묻힌 것도 아닌데 라고 주장을 한 거고 반대로 검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지금 네가 다 죽여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너는 거기 있는 모든 그 A 피해자들의 사망 물론 피해자들도 조폭이긴 하지만 사망에 대해서 살인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건가? 가 문제가 되었는데 일단 우리 교과서의 설명을 조금 보고 넘어옵시다. 자, 공동정범은 죄를 2명 이상이 같이 범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같이 범죄를 범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할 겁니다. 소위 범죄공동설인데 범죄공동설의 설명은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냐면 자, 고의범은 같이 할 수 있지만 과실범은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행위공동설은 뭐냐면 아니 뭐 꼭 범죄를 같이 하란 말이 어딨냐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행위만 같이 하면 되는 거다라고 설명할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설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실범끼리도 공동정범 되고 고의범하고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겠죠. 대법원은 행위공동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우리 30조를 봐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돼 있지. 뭐 범죄를 공동하여라는 말은 없지 않냐. 뭔가 행위만 같이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보면 뭐 부가적 공동정범이라든지 뭐 기능적 공동정범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요. 그건 뭐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한 거고요. 하나는 객관적으로서 공동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는지 심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나는 비록 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전부 져야 되는 것이 공동정범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자, 우리 일단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이제 범죄를 저질러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그 실행의 착수에 관한 주관설에서 자, 우리 다 같이 해봐 라고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공동가공의 의사에 관한 설명인 것입니다. 자, 사안을 보면 피고인은 주남저수지 부근을 드라이브 하였어요. 자기 친구들 둘이랑 같이 여자들 3명을 말하자면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들이 잠깐 차에서 내린 사이에 각자 나눠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공모란 말하자면 범행을 같이 합시다라고 합의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갑은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고 B를 을은 강간하였고 갑은 A에게 심지어 뺨을 때려서 또 강간하고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한편 병은 갑과 을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기 위해서 숲속으로 끌고 갔을 때 야산 입구에 앉은 채 우리 가만히 있자라고 얘기하였고 손도 대지 않았고 그래서 통화도 하였는데 통화를 제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비록 병이 에 대해서 C가 아예 친구들한테 데려다 달라가 애초로워서 그러니까 친구들을 좀 보내주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갑을병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보시면 이 사건은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또 배우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간죄에 보면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합동범은 배울 건데요. 그래서 특수강간에 해당하는 사안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 빼고 생각해보면 갑과 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은 강간죄와 강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갑은 일단 강간을 저질렀고 을은 강간했고 심지어 때려가지고 상처도 입혔으니까 강간상해인 거죠. 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심과 2심 법원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갑하고 을이죠. 이 실행행위에 묵시적으로 공동가공한 것이다. 자, 뭐냐. 자, 지금 뭐 죄의하자 반대 의사표시 없이 수락하였고 동행하였고 저지하지 않았고 가만히 앉아있게 하였다. 자, 보시면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주문에 그렇게 써있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필요하다. 네, 그렇고요.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체가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저 설명은 뭐냐면 우리 89페이지에 사실 설명이 있는데 그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사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 사안에서 피고인, 그러니까 병이죠. 병에 대해서까지 강간죄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일단 공동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범행 결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공모라고 보통 대법원이 표현하는데 딱 공모라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공동 모의라고 생각하면 공모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모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건 공모 공동정범을 부인해야 되는 다고 설명하는 대법원, 그러니까 학자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과서 보시면 89페이지 맨 밑에 판례는 공모라는 용어와 더불어 공동가공의 의사연락, 모의 등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교과서가 잘 설명하고 있죠. 공동행위의 행위기속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관적 요건은. 그러니까 단순한 의사연락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 범행계획 또는 범죄 수행에 관한 구체적 합의로서의 공동의 범행결의를 말한다. 제가 말한 공동의 범행결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그 공동의 범행 결의는 언제 있어야 되는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공동가공의 의사라고 만약 바꿔서도 얘기하는데요. 자, 85페이지에 주관적 요건의 완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뭐냐면 의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행위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저놈 때리자라고 갑자기 굳이 서로 한마디씩 하지 않았지만 뜻이 통해서 때렸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쟤 죽여야지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행위 전에 미리 범행 결의가 있었던 거니까 이게 전형적인 경우긴 하지만 범행을 시작하기 직전에도 그런 합의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범행이 끝나기 전에 뭐 때리고 있는데 같이 나도 때려야지 같이 때리고 있으면 이것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편면적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데, 거기 보시면 A를 살해하고 있는 갑의 범행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을이 갑과 의사 연락 없이 갑을 위해 망을 봐준 경우, 이런 경우에 갑은 A를 죽였는데 그럼 을이 지금 망을 봐준 사실을 갑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을도 살인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거기 보시면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정한 적이 있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은 보통 종범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상황, 편면적 가담자는 보통 방조범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있는 설명입니다. 생계적 공동정범. 공동가공 의사의 형성 시기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 시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행행위 시작하기 전일 수도 있고 실행행위 하기 직전일 수도 있고 실행행위 하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후는 언제까지인가? 라는 설명인 거죠. 거기 보면 주관적 요소의 완화가 문제되고 후행 가담자의 참여 가능 시기를 실행의 착수 이후 기수 이전으로 볼 건가 아니면 기수 이후 범행의 종료로 볼 것인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 생계적 공동정범 사안으로 설명하고 있는 판례는 저 판결인데, 이 문제는 자, 제가 여기다가 설명할게요. 자, 결국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을이 아직 범행이 끝나기 전에 개입했어요. 그러면은 요만큼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을은 알면서 개입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을은 그러면 공동정범이 되는가에 관한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면 자기가 실제로 가담한 뒤에 것만 되는 거냐 아니면 앞에 것도 알았으니까 앞에 것 다 된다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갑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보통 우린 갑을 선행자라고 하고요. 을을 후행자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단일 행위로 구성된 범죄와 두 개 이상의 행위로 이루어진 범죄를 구분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교과서는 설명하고 있고, 일단 가장 쉬운 결론은 뭐냐면 선행행위자가 결과를 발생시킨 이후에 그 가담한 자에 대해서 앞에 것까지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지금 이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고서 시체를 숨기고 있었는데 그걸 도와준 을이 있었다. 그러면 을은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 도와줬으니까 갑의 살인 행위를 같이 한 거냐? 그렇게 말하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행위책임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물론 우리 교과서는 감금죄처럼 계속범의 경우에는 범죄 종료 이전에 가담이 된다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92페이지에 보시면 후행행위자의 가담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간적 한계는 선행행위자가 실행한 행위를 종료한 이후로부터 기수행위에 이르기 전까지 의사연락을 통해 가담한 후행 가담자의 책임 문제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다수설도 그렇지만 뒤에 것만 책임지라는 설명인 거죠. 여기 보시면 포괄일제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뭐냐면 우리 아까 보던 사례인데요. 갑이 1981년 1월 초순부터 히로뽕을 만들고 있었는데 2월 9일부터 가담했어요.
해서 2월 중순까지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건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법원은 한 3가지 정도 판단을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나는 뭐 재밌는 주장이지만 넘어가고, 3번째, 포괄일제의 일부에 우리 아까 92페이지에서 읽었던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때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라고 설명합니다. 뭔 소리냐면, 참, 지금 갑이 히로뽕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날도 만들었고 이날도 만들었고 이날도 만들었고 뭐 계속 만들었겠죠. 언제 만들고 언제 안 만들었까지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계속 만들었어요.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그러면 우린 이런 걸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죄라고 하면 되게 편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에 얼만큼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수사기관한테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들은 범행 일시와 장소 같은 것들은, 물론 장소야 여기서 보면 우리 집 지하실이긴 하지만 1월 1일에 만들었는지 2일에 만들었는지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한 개라고 하면 대충 공소장에 기재해도 되는데, 그런 걸 우린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한 개라는 거죠, 제가. 대법원에 따르면 지금 갑이 이렇게 저지른 거는 통틀어서 한 개의 죄인데 을은 이때부터 개입했잖아요. 그럼 을이 책임져야 되는 건 요 뒤에 것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계적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행위의 분담인 거죠. 그게 기능적 행위지배인데, 우리 아까 강간 사례 봤지만 각각 나눠서 한 명씩 강간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갑을병은 각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정하고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한 겁니다. 폭행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강간한 거잖아요. 물론 병은 안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실행행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을 같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그 갑을병사 강간을 나눠서 하는 사안에서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얘는 상황을 다 알면서 차를 운전해서 거기까지 가줬다라고 한다면 얘도 공동정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범행에 불가결한 기여 혹은 범행을 함께 실현할 때 본질적인 부분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꼭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망본행위, 아니면 뭐 이런 가령 도둑을 그 자동차로 범행 현장까지 데려다줬고 튈 때 같이 튀려고 자동차에 대기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경우도 다 실행행위를 분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때 실행행위라는 게 꼭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만 봐줘도 되는 거고 자동차 운전만 해줘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뭐가 있냐면, 자, 아까 우리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자, 이건 설명을 해보자면, 공모를 같이 했다. 그러니까 공동의 범행 결의를 같이 했는데 실행행위라고 보이는 객관적 행위는 한 게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을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88페이지에서 객관적 요건의 완화라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고 있죠.
2명 이상이 사전에 범죄를 모의하였으나 그 중에 일부만이 범죄 실행에 참여하고 뭐 이러이러이러한 형태로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실행에 참여하지 않은 자까지도 공동정범으로 규율할 수 있는가? 자, 그래 공모만 했는데 그 너네도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할 수 있는 거니? 라는 질문이죠. 그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자, 공동의사주체설이라는 것은 너네가 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으로 일심동체가 된 거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공모공동정범 이론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일본의 1910년도에 지금은 최고재판소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식민지 시절이죠. 때는 지금 최고재판소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그 일본의 법원이 대심원인데 대심원의 판결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판결을 만들어낸 판사는 쿠사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그 김병로 대법원장이 만든 우리 형법에 모델이 된 일본 형법 가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만들 때도 크게 관여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자 대법원은 그 일본의 견해를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게 있어요라고 하고 있는데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우리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너네 일심동체인 거 아니냐. 공동의사 주체인 거다. 라고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서로를 도구로 이용하는 거다. 간접정범하고 비슷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수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공동의사 주체라는 게 뭐냐. 범행을 같이 해야지. 의사만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고 어떻게 공동정범이지 간접정범이라고 비슷하다고 말하냐. 그거 좀 이상하다. 라고 마구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게 싫어요. 라고 하는데 부정설인데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89페이지에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공동의 실행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행위 책임 및 개인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단체 책임을 인정하는 거다.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만 갖고 책임지라는 게 말이나 되냐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빵을 처벌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공모단계에서 이탈해서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범죄단체 우두머리 같으면 자기들이 손에 피 안 묻히잖아. 애들 보내지. 그러면 이 우두머리를 어떻게 처벌할 거냐. 교사범으로 처벌하면 되지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공모공동정범이란 개념을 인정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 다수설인데 그 다수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하고 있는 대빵을 해야 되는데 처벌하고 싶다. 하고 싶죠. 해야죠. 이게 이놈이 나쁜 놈인데 그러면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우리가 봤더니 네가 범행 계획을 다 짜줬고 실제 실행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그 자체로 기능적 행위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다수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공동정범이 싫어요 라고 하는 다수설은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만 굳이 말하자면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단어가 싫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그 외국의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없었던 우두머리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행위집의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이 우두머리가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막 그 지시를 한다라든지 그 정도는 돼야지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들 꼭 현장에 있을 필요가 뭐냐 이 정도면 된다라고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89페이지 중간에 나오는데 심지어 대법원도 공동정범이라고 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게 필요한데 라는 단어들을 그냥 막 쓰면서 그래 공모공동정범 인정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세에 지장이 없는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조금 더 보충해 보면 아까 우리 봤었던 그 진석이파랑 원석이파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었죠? 1심 법원은 갑에 대해서 다 죽여라고 한 그 갑에 대해서 뭐 CD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네가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AB는 그렇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보았고 2심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상고 이유로 갑은 CD의 살해 부분에 대해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모라는 거는 내가 미리 짜고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소리를 지른 시점에서 이미 뭐 죽여라고 그러니까 죽이고 있긴 했었지만 지금 문 밖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고 두목급이 그러고 다 죽여라고 말했다고 하면 실제로 자기 손에 피는 안 묻혔지만 찔러 죽인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D의 살해 부분에 대해 공모한 것이 없다는 갑의 주장은 먹힐 리가 없죠. 검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니다. AB를 죽인 부분에 대해서도 갑은 공동정범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갑이 소리를 지른 시점에서 이미 멀리 떨어진 화장실에서 4와 6이 칼로 찌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공동가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공모공동정범입니다. 자, 보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사건은 우리가 예전에 부작위범에서 봤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인 거죠. 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인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 간접 정범과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넘어가면 공모 공동정범을 얘기했으면 사실은 바로 공모 단계에서 이탈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먼저 하고 과실범 얘기를 나중에 하죠. 뭐 그럼 교과서 92페이지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사실 공범의 중지미수에서 한번 했었던 사안입니다. 보면 피고인은 시라소니파 범죄단체 조직의 구성원이에요.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되겠죠. 근데 시라소니파가 파라다이스파한테 당했대요.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청주시에 있는 롤러장에 모여서 우리 쟤네를 조지자라고 했고 결의하였고 생선의 칼, 손도끼, 낫 등 흉기를 들고 가서 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고인은 딴 사람들하고 술 먹고 있다가 그 연락을 받았는데 아 나 이거 갈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튀었다. 그 사안인 거죠. 자, 이 사안은 자 우리 공범의 중지미수에서
썼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봅시다. 우리 공동정범은 한 명이라도 실행에 착수가 있으면 전체가 다 실행에 착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실행에 착수를 했는데 내가 처벌을 면하려면 중지미수를 해야 되는 것이었죠. 중지미수라는 것은 자의성이 있어야 되고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아직 한 명도 실행에 착수를 하기 전에 소위 튄 경우가 소위 말하는 공모 단계에서 이탈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 사안 보시면 피고인이 있고 딴 조직원들이 있는데 얘네가 결국은 롤러장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죽였잖아요. 근데 그럼 살인의 실행행위라는 거는 뭐 잠자는 누군가를 깨워서 칼로 찌르기 시작할 때 시작한 거죠. 근데 피고인은 이미 롤러장 앞에서 튀었다는 거니까 피고인은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피고인은 뭘로 처벌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범죄단체 조직 구성원이었으니까 범죄단체 조직죄로는 처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혹시 모의를 한 것이 물론 얘는 모의도 안 했지만 예비죄에 해당하면 예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로 처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경우에 우리 92페이지 밑에 하는 설명이죠. 공동모의를 한 가담자가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동가공 의사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럴 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좋아. 그렇지만 너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은 아니야 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뭐 93페이지에 보시면 교과서 요건을 설명하죠.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실행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실행에 착수 이후엔 중지미수다. 맞죠? 이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여기서 자의성 따위도 필요 없고요. 근데 그 다음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피고인은 결국은 얘네가 무슨 파였죠? 시라소니 파의 똘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래 너는 그냥 집에 갔으니까 너는 뭐 요거는 처벌될지 모르겠지만 요건 봐줘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혹시 시라소니파 우두머리가 얘네들한테 다 계획을 짜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 발법 붙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내 우두머리가 주장하는 거야. 저 왜 그러십니까? 저 한 거 없습니다. 저 이탈한 겁니다. 라고 주장하면 되겠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한 것이 우리 대법원의 93페이지에 보시는 2008도 1274 판결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모관계에서 이탈을 하려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모 그 자체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진지한 노력 아니고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똘마니와 대빵을 구분하자라는 설명인 거죠. 무슨 사건이었나 봅시다. 우리 요건 봤고요. 이 사건이 아까 대법원이 길게 설명한 그 사건인데 배경 설명을 약간 하면 갑은 21살이고 여자예요. 근데 얘가 동네에 14살, 15살짜리 남자애들을 데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놀았다는 말은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놀았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그 두 명이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어이 누나 우리 지금 다니는데 누가 누나 욕해. 그랬더니 갑이 얘기한 거죠. 그거 누가 데리고 와 혼내줄게. 뭐 이제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는
이제 뭐 잘 타이른 다음에 이제 의기투합하여 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있었는데 갑이 또 누나라고 너네 삽으로 사람 어떻게 때리는지 모르지 이렇게 때리는 거야 뭐 이제 그러고 신용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 강도나 해볼까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경 특수절도에 범행을 하였다. 특수절도면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얘네가 한 게 뭐냐면 그 1시 30분에 지금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이 그 슈퍼 유리창 깨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331조 1항하고 2항에 해당하거든요. 그 특수절도인데. 뭐 훔쳤냐? 껌 훔쳤습니다. 그리고 음료수인가 술인가를 조금 훔쳐서 먹었어요. 그러고서 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새벽 4시 30분까지 놀다가 갑자기 을하고 병이 목표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할아버지였는데 이게 목포의 어떤 공원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자 막 뛰어간 거죠. 그랬더니 갑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뚱뚱해서 뛰어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숨차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에게 따라가려고만 한 후 자기는 앉아 있었는데 을과 병은 A를 쫓아가서 폭행하여 한거불능케 한 후 지갑을 강취하고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을하고 병은 강도상의 공동정범입니다. 그렇죠?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1심 법원은 갑하고 정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근거가 재밌는데. 자, 보면 여기서 A가 우리가 지금 앞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뚱뚱하다고 했었던 갑이에요. 내가 저 사람 어때? 라고 하자 CD가 모두 동의했다라는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갑이 저 피해자를 뭐라 그러지? 행위의 객체, 피해자로 찍어주고 그 우리 아까 사례에서의 뭐죠? 을병이 그 말에 따라서 튀어갔다는 건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밤 11시경에 뭐 삽도 한번 휘둘러 보고 강도범행을 모의하였다. 그렇다고 치고 특수혈도는 같이 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강도상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함께 다녔다. 나아가 보시면 CD, 그러니까 아까 사안에서 그랬죠. 을하고 병이 그 피해자를 지목하고 뭐 그것뿐이지 뭐 강모했다고 Y에 대한 강도상의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아니면 A가 죄를 찍어서 그 을병이 그러니까 갑이 저 피해자를 찍었고 을병이 따라갔다거나 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선고하였는데 2심 법원은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죠. 기능적 행위 지배를 공모에서 담당했는데 그걸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는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강도상해죄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리 을병 정이 몽땅 다 14세 또는 15세잖아요. 얘네들은 다 보호처분 사건으로 갖고 갑이 처벌됐는데 자 좋아요. 갑이 나이도 많은데 14살, 15살이면 중학생이죠. 중학생들 데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맞아. 이거는 윤리적으로 비난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모 단계에서 이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만큼 아까 이 사안은 결국 그 똘만이랑 우두머리를 구별하여 우두머리 경우에 너 집에서 놀았다고 봐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이 갑이 과연 그 정도를 했냔 말이죠. 그냥 애들하고 노는
착한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죠. 나쁜 짓 했으니까. 뭐 그런 누나 아니에요? 이 경우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원칙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는데 과연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인가? 잘 모르겠다. 하는 거죠. 예. 제 설명은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을 지금 아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어딨더라. 교과서 85페이지 이하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과서가 별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합동범의 공동정범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정범의 착오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동정범은 되게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는 사안인데 다른 나라들 아까 왜 우리 그 베를린 장벽 사건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간접정범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공동정범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안이 많을 것인데 그런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남은 내용들을 쭉 하고 나서 그 간접정범하고 방조범까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